후삼국 시대부터 여진, 거란, 말갈, 타타르 등 북방계 민족 일부가 한반도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고려와 조선 시기에 걸쳐 이들의 일부가 우리 한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민 중 천민을 일컫는 백정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백정은 고려시대에 일반 농민 혹은 평민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천민 신분도 아니었고 차별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죠. 현대적 의미의 백정, 즉 도축업에 종사한 계층은 고려시대의 화척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도살 및 가죽 가공에 종사하였으며 사회 주류와 융합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동체를 형성했었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웃사이더였죠. 1423년 세종대왕은 이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제인과 화척을 백정으로 계칭하여 농업 종사자로 편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는 일반 백성들이 제인과 화척을 업과 호칭 모두 비천하게 여기면서 이들과 혼인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이며 이들 또한 별도의 집단을 형성하여 유랑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들 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 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고리버들 제품을 만들어 팔고 가축을 도축하고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으로 천대와 편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백정은 고려시대의 일반 농민 호칭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때로는 노비보다도 낮은 지위에 머물렀죠. 이렇게 한반도로 건너와 스스로 천민이 된 북방 유목민들은 쉽게 말하면 자국을 탈출해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의 한국인으로의 이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온 이민자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이민하려는 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에 탈출하고 싶은 나라로 믿었는데 실상은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작년 연말 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총 인원은 650만 명으로 2006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2년에 600만 명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0% 증가하며 새 기록을 세운 것이죠. 이 중 이민자가 가장 많이 향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년 대비 13.4% 늘었고 뒤이어 영국, 독일, 캐나다 순입니다. OECD 이민자 통계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구 이민뿐 아니라 난민, 유학생, 단기 취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도 포함하는데요. 한국 정부 역시 매년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민자 증가율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행 이민자는 2022년 57,800명에서 작년 87,100명으로 50.9% 증가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탈출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뀐 한국의 국제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이민정책 완화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농어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 등 계절 근로자 유입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가령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라는 요건을 일주일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목적의 이민 규모가 2022년 5,700명에서 2023년 12,900명으로 129% 급증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를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로 늘리면서 향후 취업 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교육 문화적 측면 또한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학,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죠. 실제로 한국 유학생 수는 2013년 85,923명에서 2023년 18만 1,842명으로 10년 새 111% 폭등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치안이 좋고 음식이 맛있다, 대중교통이 발달했다 등 긍정적인 인식을 온라인으로 확산시킴에 따라 한국을 살고 싶은 곳으로 여기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에서 3년째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한 미국인은 의료 서비스가 훌륭하고 비용도 저렴해 부담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다는 점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며 식료품 가격도 뉴욕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 중인 아프리카 출신의 한 여성은 고향과 달리 총기 사고나 경범죄가 드물어 안전하며 한국인들의 친절도 인상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늘 내전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총기 사고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치안, 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으로의 이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에 거주하다 미국에 돌아왔다는 한 미국인은 한국에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한국 생활이 너무 그립다고 했고, 한 프랑스인은 서울은 파리와 달리 밤거리를 걷다가 칼에 찔리거나 성폭행을 당할 걱정이 없는 곳이라며 서울에서 난생 처음 밤거리를 마음대로 걸을 때 감격스러웠다며 한국의 치안을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한국의 국제적 매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셨다시피 치안, 안전 이런 부분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몇 년 전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할까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이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화장품 브랜드가 선물이 담긴 100개의 종이 가방을 1호선 지하철 100대에 나눠서 넣어두고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설치된 GPS를 통해 몇 개의 종이 가방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죠.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실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이 종이 가방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내 가방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하철 운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회수한 종이 가방은 총 6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며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수많은 GPS가 한자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무려 81개의 종이 가방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 안에서 관심을 보이던 이 승객들은 선물이 탐나서 종이 가방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지하철 밖으로 가져가서는 유실물센터에 분실물로 접수시킨 겁니다. 100개의 가방 중 아무도 손대지 않은 6개의 가방, 그리고 81개의 가방이 유실물센터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총 87%의 정직함이 주인을 찾은 것이죠. 아마 이 실험이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다면 몇 개의 정직함이 돌아왔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한국인은 전부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양심적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이 실험의 모티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여러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눈베오는 2015년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에서 대한민국을 1위에 올려놨었죠. 안전지수가 80%를 넘은 국가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카타르뿐입니다. 이 지수는 설문을 기반으로 범죄 수준과 자동차 절도, 종교 분쟁과 마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한국은 안전할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치안지수는 75.1%로 급격히 하락해 세계 16위, 중국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국보다 치안이 좋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순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는 어떨까요? 호주의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평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국의 사회 정치, 국제갈등, 군사력, 무기수출, 강력범죄, 전쟁사상자, 테러 위험 등 23개 항목을 종합해 수치화한 지수죠. 항목별로 1에서 5점 사이로 점수가 책정되고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GPI 순위는 높아지는데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지수입니다. 작년 6월 IAP는 2024년도 평화지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국은 1.848점으로 무려 4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6계단이나 상승한 수치로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보다는 높습니다. 한국의 GPI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된 이유는 GPI가 사회적인 치안, 안전 이런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대내외 갈등에 따른 사망자 수, 주변국과의 관계, GDP당 군비 지출 등 23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존재, 세계 5위권의 군사력, K방산 수출 및 무기 수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낮은 GPI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죠. 만약 북한이 없고 군사력도 낮고 무기 수출도 없다면 한국은 아마 세계 최상위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던 한국이 최근 여러 국제지표에서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치안과 안전 분야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외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데요.
그러나 국제평화지수나 안전지수 등에서 확인되는 한국의 순위 하락은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사회, 경제, 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각종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운영, 다양한 문화, 사회 갈등 완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한국은 다시금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영광을 되찾을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기존 자산을 더 발전시키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지원입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안전순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노력을 적극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